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강의 와주신 환우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혈액암협회에서 이런 좋은 강의들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장암 항암치료 약제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신장암 치료가 최근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업데이트되는 것들, 최신 지견들도 환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의견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자리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장암이 어떤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널리 사용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의 적응증,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장암에 다양한 치료 약제가 있는데 각각의 부작용들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환우와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암이란 어떤 암이냐면 넓게는 신장 자체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암입니다. 신장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이제 노폐물을 배설하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암이 발생하는 걸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좁게는 신장 실질, 신장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신장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가 되어 있는데 큰 우리 몸에 이제 하대정맥이랑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이랑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자체가 이제 몸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암에서 만약에 수적 치료를 해서 신장을 절제한다. 그렇게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기 계신 환우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중에서 신장 근처에 이제 혈전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해부학적 구조에 기인을 하게 됩니다. 신장암은 작년 기준으로는 약 6천 건 정도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을 하여서 전체 암 발생의 12에 해당되는 암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발생 건수들이 점차 증가하는 그런 양상에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신장암도 다른 암들처럼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됩니다. 1기 신장암이라고 하면 이제 신장 내에만 종양이 위치하게 되고 크기가 7cm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에만 병이 존재하지만 크기가 7cm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경우를 2기 신장암에 해당한다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기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주요 혈관 또는 주변 장기 또는 림프절에 침범한 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기 신장암은 신장 이외의 기관으로 병이 원격 전이가 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로는 이제 폐 전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격 전이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뼈 전이, 간 전이 또는 드물게는 뇌 전이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뼈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 뇌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 빈도는 5에서 10% 정도로 적지만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이라든지 뇌출혈에 의한 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전이 기관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암은 크게 저희가 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세포 모양들 보시면 투명하게 이런 세포질들이 구성되어 있는 신장암이 있는데 이런 신장암을 저희가 투명세포암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투명세포암이 전체 신장암의 약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흔한 신장암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세포암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투명세포암이라는 신장암의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WHO에서 병리학적 구분이 매우 세분화가 되면서 비투명세포암은 수십 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유두상세포암, 험색성 세포암 이런 암들이 있게 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신장암의 종류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치료 약제나 저희가 치료 패턴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암의 원인으로는 이제 꼽을 수 있는 것은 흡연, 비만, 고혈압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뭐 다낭신이나 신장결석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전적 요인이 이제 있는 신장암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46세 미만의 신장암이 진단이 되거나 다발성 신장암이 있는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신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검사하기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같은 돌연변이 검사들이 환자의 치료 과정 그리고 약제 선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환우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신장암이 진단이 되거나 의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 신장암을 앓고 있었던 환자가 혹시 없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전에 신장암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병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진 분들께 좀 세심하게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치료 과정을 세심하게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신장암은 또 다른 암들이랑 매우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이가 된 암에서 신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이가 되어 있는 암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제한적이고 드물게 되는데, 신장암은 설사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수술적 절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신장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존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머리 빠지고 그런 항암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항암제들이 신장암에서는 별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장암에서는 저희가 좋은 치료제들이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한 가지 축이 표적 치료제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축이 바로 면역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장암 치료 성적이 매우 이제 향상되고 있는데, 이런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의 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암의 치료는 크게 국소적인 치료 그리고 전신 약물 치료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국소 치료는 예전에는 신장 전 절제술을 널리 사용하게 되었었는데, 신장 전 절제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예컨대 신장을 부분적으로 절제하게 되면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능하다면 신장 부분 절제술을 저희가 널리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 예컨대 다른 질병들을 또 많이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소 치료로서 수술적 치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고주파 소작술이라든지 냉동 소작술 등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약물 치료로서는 말씀드렸듯이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감문 억제제가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약제들이 현재 보급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또 사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장암은 어떻게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제 표적 치료제의 원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암에서 가장 이제 암이 생기는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VEGF라는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신장암의 발생 그리고 진행을 매개한다는 점입니다. VEGF라는 건 어떤 물질이냐면 바로 혈관을 활발하게 형성시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즉 신장암 표적 치료제는 대부분 VEGF라는 물질을 타겟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약제들이 있는데, 약제들이 공통적으로 VEGF라는 신호전달 체계를 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표적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카보메틱스라는 카보젠틱미라는 약제는 VEGF의 수용체 이외에도 메시란 수용체, 엑실이라는 수용체를 타겟팅하고 있고, 또 렘바티닙이라는 약제는 VEGF 수용체 이외에도 FGF 수용체들을 타겟팅, 표적 치료제로 하고 있는 이런 약제들의 다양한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각의 신장암의 아형에 따라서 어떤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치료 과정 수립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VEGF라는 물질이 왜 자꾸 신장암 세포에서 분비가 되냐면 바로 이제 히프라는 이제 물질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히프에 대한 억제 치료제들도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임상 연구 테두리 이외에서는 이 약제를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신장암 치료에 있어서 약제 개발들이 점차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좋은 약제들은 또 임상 연구 테두리 내에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암 치료에 있어서 임상 연구 참여의 기회가 된다면 꼭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시라는 것을 제가 또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표적 치료제 이외에 신장암 약제 치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바로 면역감문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키트루다, 옵디보 같은
PD-1을 표적으로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도 있고요. 또 다른 가지는 여보이 같은 CTLA4를 타겟으로 표적으로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들의 도입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신장암의 치료 성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약제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이 예전에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 다음에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혹시나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어떤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재발을 낮출 수가 있고, 재발을 낮춤으로 인해서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적 치료제 중에 수텐이나 이제 넥사바 또는 파조파닉 같은 치료제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술 이후에 이러한 약제를 투약하는 것이 재발 위험을 낮추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수텐을 사용한 에스트릭 이외에는 저희가 표적 치료제 중에서 신장암 재발을 낮춘다고 알려진 약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수술적 치료 이후에 수텐을 쓰는 환자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텐이라는 약제를 쓰게 되면 재발 위험은 분명히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재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전체 생존 기간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텐이라는 약제를 혹시 드셔보셨을 한우분들도 있을 텐데요. 수텐이라는 약제 자체가 사실 복용하기가 아주 녹록하거나 그런 약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텐이라는 약제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 이후에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좀 사용이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우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펜브롤리즈맙, 키트루다라는 약제를 이제 위약과 비교한 키노트 564 임상 연구가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술적 절제를 진행한 이제 재발 위험 중등도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적 치료 이후에 보조요법으로서, 즉 수술적 치료를 보조한다는 말입니다. 보조요법으로서 키트루다 또는 아무것도 안 한 위약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질병 재발을 키트루다가 낮추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프가 위에 있을수록 치료 성적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즉 키트루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위약을 투약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재발 확률을 30% 이상 낮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 즉 수술 이후에 면역관문 억제제 중에 일종인 키트루다를 투약하게 됐을 경우에는 재발 확률을 30% 이상 낮춘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이제 중간 결과까지만 발표가 되었는데, 매우 고무적이게도 이 키트루다 약제를 수술 이후에 투약을 하게 된다면 생존 확률도 이제 중간 결과이기는 하지만 40% 이상 생존율을 더 높인다는 것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연구는 키트루다 사용이 신장암의 재발을 낮춘다는 결과에 기반해서 승인이 되었고, 전체 생존에 대한 이제 데이터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1, 2년 이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라는 약제는 미국에서는 신장암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 이후에 투약하는 것이 허가가 되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키트루다라는 약제는 수술적 치료 이후에 1년 동안 투약을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즉 18번을 투약을 하게 되는데, 아직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께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상황은, 특히나 이제 신장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사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도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신장 절제도 하였고 폐전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전이를 하는 것이, 폐전이에 대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수술 이후에 면역관문 억제제 일종의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재발 확률을 많이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각각 치료를 담당해 주시는 주치 선생님들과 사용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제 저희가 수술적 치료 이후에 어떤 치료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재발과 전이성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은 이제 다양한 예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신장암이 설사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조금 경과 관찰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예후들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인자로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IMDC 예후 기준이라는 지표들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전신 수행 상태, 그리고 진단 이후에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헤모글로빈, 칼슘, 호중구, 혈소판 수치 같은 실험실적 수치에 의해서 예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예후 인자들에 대해서 몇 개의 위험 인자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고, 양호군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 중간군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1개 또는 2개 있는 상태, 불량군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인 상태를 지칭을 하게 됩니다. 양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록 이제 아주 예전 15년 정도 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이제 5년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위험 인자가 3개 이상인 불량군에 해당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신장암은 다양한 이제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후 인자가 이제 환자분들의 예후를 어느 정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전이성 신장암을 진단을 받으셨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과연 몇 년이나 살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보시면 상당히 옛날 데이터입니다. 15년 정도 된 데이터이고, 최근에 치료 성적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략적으로 예후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환자분들이 몇 년이 생존하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의료진들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좋은 약제들이 많이 도급이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치료 성적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잘 처음에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신장암의 I형에 대해서 어떤 치료 약제들이 좀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장암은 크게 투명세포암 그리고 비투명세포암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전이성 투명 신장암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후군에 따라서 치료 약제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됩니다.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는 양호군에서 권고되는 치료로는 이제 일라이타랑 키트루다, 그리고 카보메틱스, 옵디보, 렘비마, 키트루다, 이런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군, 즉 위험 인자가 1개 이상인 환자들에게서는 이 말씀드렸던 3개 약제 이외에도 옵디보랑 여보이란 약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 이제 2023년도 8월 현재 옵디보랑 여보이라는 이제 신장암 치료제는 급여로서 저희가 1차 치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다양한 약제들 중에 이제 이 하나만 사용이 급여로서 허가가 된 것은 의사인 저로서는 좀 약간 아쉬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왜 아쉬운 점이 좀 있는지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쉽냐? 저희가 이제 옵디보랑 여보이라는 이제 신장암 치료제는 체크메이트 214라는 임상연구 기반으로서 승인이 이루어져 있고 현재 한국에서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옵디보랑 여보이라는 약제 물론 되게 좋은 약제입니다. 이제 중간 생존 기간은 55개월로 다른 이제 치료 약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치료의 성적이 전체 생존 기간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옵디보랑 여보이라는 약제는 사실 면역항암제 플러스 면역항암제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임상 연구들, 즉 면역항암제 그리고 표적치료제를 병행하는 임상 연구들이랑 약간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전체 생존 기간은 긴 것이 분명하지만 객관적 반응률 또는 질병 진행률은 다른 이제 임상 연구들에게 비교했을 때 약간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옵디보랑 여보이라는 약제는 다른 표적치료제랑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연구에 비해서 객관적 반응률은 약간 떨어지고 또 처음에 질병 진행을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제 확률도 조금은 높아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다양한 무기를 갖고 좀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제 임상가인 저로서 약간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이 매우 큰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옵디보랑 여보이라는 약제를 썼을 때 질병 진행을 경험하게 된다면 환자가 사실 후속 치료의 기회를 좀 잃게 될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양의 이제 부하, 즉 질병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고 질병에 의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라면 옵티브랑 여보이도 물론 한 가지 옵션이 될 수가 있겠지만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를 병용하는 옵션도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양한 옵션들을 좀 갖고 움직이는 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각의 치료 약제를 선정하는 것들은 각 주치의 선생님들과 또 면밀하게 좀 상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투명 신장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화려했던 좀 데이터들이나 이제 가이드라인과는 대조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듬성듬성한 이제 표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되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는 또 의사로서. 비투명 신장암이 사실 투명 신장암보다는 발생 비율이 많이 적습니다. 약 20에서 30% 정도의 신장암 환자분들이 비투명 신장암에 해당이 되겠고, 비투명 신장암은 또 다양한 이제 진단이 있습니다. 뭐 수질암, 그다음에 유두상세포암 이런 다양한 암종들의 구성 요소를 통틀어서 비투명 신장암이라고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도 사실 아주 좋은 삼상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투명 신장암이 진단이 되신다 그러면 일단 비투명 신장암 중에서 어떤 A형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또 제한된 치료 약제들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약제들이 급여로서는 아직 포함이 되고 있지 않은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투명 신장암이 진단이 되셨다 그러면 꼭 이제 임상 연구 참여가 기회가 닿는다면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 과정들은 저희가 의사와 환자들이 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비투명 신장암 중에서는 기존의 약제들이랑은 아예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유전자 돌연 변이 검사들이 환자들의 치료 과정 설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장암 약물 치료제에 대해서 부작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면역항암제가 되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VEGF라는 신호 전달 이제 체계를 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작용들이 있겠고, 또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면역 관련 부작용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기억하기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라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게 되겠고, 표적치료제 특이한 부작용으로서는 이제 고혈압, 그리고 입맛이 변화한다든지 또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수족증후군 같은 것들이 부작용이 있게 되겠고요.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기관들에서 다양한 면역 관련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피부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설사, 간염,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들이 있겠는데요. 각각의 대표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은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는 설사, 갑상선 기능저하, 간염 같은 면역항암제 관련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몸의 사실 면역세포들은 전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부작용들은 전신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애매모호하게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이제 잘 기억해 주셨다가 진료 보시다 보면 사실 아쉽게도 이제 한국에서는 진료 시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진료 보실 때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주치의 선생님들과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 또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면역항암제 관련 부작용들을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흔한 이제 부작용인 피부염 또 피부 발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염이나 피부 발진은 면역항암제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표적치료제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좀 자주 발라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는 꽉 조이는 옷을
입지 않으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면 소재의 옷을 이제 편안한 면 소재의 옷을 입어주시는 게 피부염이나 피부 발진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화장을 좀 진하게 하신다든지 그리고 탈취제, 향수, 파우더 같이 피부에 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염이나 피부 발진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피부 발진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일회용 밴드를 좀 세게 붙일 경우에 피부가 떨어져 나가서 2차적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일회용 밴드를 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발진, 이렇게 이제 경미한 피부 발진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심한 피부 발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뭐 편한 옷을 입는다든지 이제 자극 물질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증상 조절을 위한 약제, 대표적인 약제로는 항히스타민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면역 관련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등의 전신 치료들이 피부 발진이나 피부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의료진과 상의하여서 약제를 조절한다든지 또 약제를 부작용 관련 약제를 더해드리는 것이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표적 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수족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피부염이나 피부 발진이랑은 약간 다른데요. 보시면 손이나 발에 특징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변화와 감각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물집들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증상으로는 손발바닥이 붉어지거나 이제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 이제 후기에는 이제 물집 등이 생기게 되는 부작용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권고되는 상황은 이제 집안일을 할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장갑을 끼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빨래를 짜는 것 같이 이제 손이나 발에 자극이 되는 행동을 좀 피하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권고하더라도 집안일 하다 보면 당연히 물도 닿게 되고 빨래 짜다 보면 손에도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걸 사실 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집안일 자체를 피하시는 게 사실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물집이 벗겨지게 됩니다. 물집 벗겨지게 되면 피부에 이제 감염증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이나 발바닥에 압력이 가해지는 일들을 가급적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생기면 답답한 마음에 좀 터트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요. 물집이 생긴 경우에 터트리게 되는 게 이제 2차적으로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외에도 보습제를 좀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손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다 보면 손발톱을 자르다가 피부에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 또 손발톱 자체가 이제 피부를 좀 보호할 수가 있는 이제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게 되면 수족 증후군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사가 또 면역항암제 그리고 표적치료제의 흔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설사가 일어날 경우에 당연히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 하시는 경우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사가 되면서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원활하지 않게 되겠고, 이럴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같이 병용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사도 이제 설사를 완화시키거나 이제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섬유질이 적은 음식,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예컨대 뭐 죽 같은 음식들이 이제 조금 더 설사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변비가 생길 경우에는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설사는 그 반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야채 같은 음식들이 오히려 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나 이제 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 또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은 설사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들이, 설사가 이제 약제 때문에도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이외에도 다른 감염성 설사라든지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사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진 상담을 통해서 특수한 이제 뭐 균이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좀 진행하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과 고혈당도 저희가 표적 치료제, 면역항암제를 쓰면서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신장암 표적 치료제들은 VEGF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VEGF라는 물질이 이제 억제가 될 경우에는 고혈압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일라이타라든지 이제 보트리엔트 그리고 넥사바, 수텐 이런 약제들을 쓰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고혈압을 겪게 됩니다. 고혈압을 겪게 된다 그래서 뭐 특수한 혈압 약제를 뭐 신장암 표적 치료제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고혈압에 대해서 일반적인 약제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고혈압에 의해서 머리가 아플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혈압이 매우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런 자각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신장암 표적 치료제를 드시면서 고혈압을 겪게 된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환자들이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신장암에 대해서 드시는 표적 치료제를 이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집에 혈압계를 사두시고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씩 혈압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특징적으로 신장암 표적 치료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혈압은 초기에, 약제 복용 초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표적 치료제에 의한 고혈압을 모니터링 하시기 위해서 약제 치료 초기에 혈압을 하루에 한두 번씩 재시고, 만약에 혈압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혈압 약제 처방을 위해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는 것들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혈당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당뇨와 같이 좀 조절을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분비 계통 이상도 이제 표적 치료제나 면역항암제에 의해서 유발될 수가 있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부신 기능 저하 또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 같이 드문 부작용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내분비 계통 이상은 사실 환자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몸에 힘이 없고 전신 쇠약감이 느껴지고 몸이 까닭없이 피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호르몬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고, 부족한 호르몬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증상들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호전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면역항암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요, 가끔씩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면역 관련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역 관련 부작용은 사실 전신에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면역 관련 부작용으로는 면역 관련 폐렴이 있게 되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마른 기침 또는 발열 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의료진과 좀 상담을 꼭 거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설사나 변비나 또는 배가 아픈 것들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신 근육통이 동반된 근육염 등이 또 면역 관련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량 감소나 부종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신장염도 면역 관련 부작용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호흡곤란이라든지 가슴 압박감, 가슴 통증, 두근거림 같은 게 동반될 수 있는 심근염도 면역 관련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근데 사실 환자분들이나 환우분들이 알아채긴 좀 되게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작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면역 관련 부작용들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전문적인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면역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빨리 알아채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면역 관련 부작용은 면역 관련 조절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절을 빨리 하게 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 관련 부작용은 저희가 치료의 중심으로는 이제 면역 관련 조절제인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 조절을 국소 스테로이드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게 증상 조절이 가능하게 되겠고, 낮은 등급의 면역 관련 부작용은 약제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 신장암에 대해서 면역항암제를 유지를 하면서 국소로 이제 스테로이드 도포 등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약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면역 관련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필요로 하고 또 약제를 영구적으로 좀 중단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좀 주의해서 이제 본인이 자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좀 상담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환우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사실 신장암 치료는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불과 10에서 15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전이성 신장암 평균 생존 기간이 2년이 이제 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약제들이 점차 등장함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이성 신장암은 중간 생존 기간이 4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이제 조만간 5년이 넘는 전체 생존 기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얼마나 사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말씀 듣지 못해서 좀 답답하신 심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건 사실 오히려 또 좋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점차 더 신장암 치료 성적들은 좋아질 예정이고 현재의 치료 결과에 기반해 갖고 이제 환자분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들이 앞으로 더 잘 지내실 수 있는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중에 하나는 완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물론 완치가 되는 경우들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치가 되는 경우들은 좀 드물지만 점차 이제 신장암이라는 병 자체는 관리 가능한 질병의 범주 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혈압이나 당뇨도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병들이 완치가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기보다는 잘 관리를 하면 또 잘 지내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받고 이제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해 가면서 점차 이제 등장하게 될 새로운 약제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환자들의 치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다학제 진료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 저희 병원 이제 비뇨기암 센터 의료진들 사진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신장암 진료에 18명의 의료진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저 같은 종양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를 담당해 주시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담당해 주시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들의 이제 역할도 중요하게 되겠고, 국소 치료나 또 영상학적 소견을 제시해 주시는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의 이제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이제 과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다학제적 진료가 완성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과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환자분들 진료를 했을 때 최선의 진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하다 보면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여기 과도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으니까 상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사실 신장암은 되게 많습니다. 전이가 돼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 도움이 된다면, 수술적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비뇨의학과 선생님들께 의뢰드리기도 하고, 또 국소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종양학과 또는 영상의학과 교수님께 국소치료 의뢰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가 꼭 이제 여러 과 선생님들을 보시는 게 환자분들의 예후 향상 그리고 치료 과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좀 신장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떠한 약제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약제 치료에 따른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